저희 문학의 숲 289회입니다. 289회 이연 백희원의 레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슨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런 레슨을 1차적으로는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The Story of a Lifetime, 어떤 평생의 어떤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문장 안에 있는 건데, 언제나 같은 건반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진다. 알면서도 놓치고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것. 삶이 교훈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살고 늘 뭔가 배워가는 건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잘해야지 하는데 또 놓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은 먼저 책이 들어가기 전에 이언 맥키원에 대해서, 우리 문학의 숲에서는 이언 맥키원의 작품들 중에서 소설을 몇 개 했어요. 속죄, 그리고 첼시 비치에서, 그리고 이제 Children Act, 이렇게 세 작품을 읽었는데, 이언 맥키원의 작품에서 우리 문숲에서는 네 번째로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 책 날개에 써 있어요. 우아하고 지성적인 글쓰기,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 비로소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언 맥키원의 작품들이라 했는데, 저는요, 저 단어 우아하고 지성적이다라는 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굉장히 읽으면서도 아마 우리 경화쌤이 아까 저보고 처음에는 책이 분량이 너무 많다고 처음에 중간에 생각했지만 책 좋다라고 하신 게 아마 이 점일 텐데요. 책을 읽으면 정말 작가가 얼마나 지적인가, 그런 지적인 것을 우리가 읽고 접하는 데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언 맥키원의 작품을 읽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분은 재미나한테도 몇 가지 물어봤었어요. 이언 맥키원의 초기에는 이언 맥커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괴하고 약간 엽기적인 그런 소재를 다루기도 했으나, 중기교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도덕적 선택과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하는 거장이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후반, 중반기를 넘으면서부터는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다른 작가들도 많은 작가들이 어떤 역사적 그런 이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작가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언 맥키원도 그런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를 많이 다루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역사 선택에서 많은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잖아요. 하고만 해도 작년 재작년 어땠습니까? 계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합니까? 어떤 군인과 경찰들은 12.3 계엄 앞에서 소극적으로 액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진 것처럼, 또 우리 여기 정주환 선생님께서는 그 80년대 중학생회장으로서 가자 하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한 획을 또 그어주셨어요. 여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드리시죠. 요즘에 쓰는 정원호가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문학의 숲 그때 아마 소년이 아니다. 어쨌거나 그 이제 뭐 한강 작품을 할 때 우리 정지한 또 국장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걸 알았지 사실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아마 박 이사님도 그렇고 살았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일단 가볍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언 맥키원은 1948년생이에요. 제가 사실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게 쉽지만, 요번에는 제가 과거에 한두 번 발제할 때 바쁘다고 AI한테 뭐 페미니즘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봐 이런 거 몇 가지 시켰더니 너무 방대하고 또 이게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제가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급적 최대한 제가 스스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 기조를 했는데, 바쁜 와중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계속 이게 이 작품 스타일이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간을 이제 선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 구조예요.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의식의 어떤 그 시간, 자기가 이제 회상하는 걸 따라서 요때 갔다 요때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몇 살인가를 계속 계산을 막 메모보면서 뭐 몇 년도에 몇 살 하니까 막 역산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뭐 맞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아하 주인공이 1948년생이구나 라는 걸 딱 알아서 작가 나이랑 똑같네? 그때 이제 알겠어요. 아하 작가가 자기 나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했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이언 맥큐언은 1948년도 영국 햄프셔 지방의 군사 도시에서 올더쇼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생활도 했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외국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몇 년을 살기로 했다가 영국으로 와서 1970년에 서식스 대학교에서 문학부를 졸업해요. 전통적인 그 이제 명문이라기보다 이제 쉬는 그런 학교죠. 아무튼 그래서 데뷔했고 많은 비평가들한테 주목받는 소설가를 구상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그래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스코틀랜드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주인공의 가족이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작가의 좀 이렇게 자전적 소설이다. 하지만 자전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작가의 자기 삶을 그린 건 아니에요. 자, 그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잠시만요. 작품을 쭉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작품이 몇 개죠? 14개? 15개? 누가 한번 세어봐주세요. 제가 정확히 못 세었어요. 어쨌거나 16. 16개. 예, 감사합니다. 역시 빨라. 레슨이 가장 최근작이에요. 진짜 따끈따끈하고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작년 이제 말에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속죄랑 암스테르담이 제가 이렇게 볼드로 표현했는데요. 속죄는 저희가 읽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는 이게 몇 개밖에 안 읽었지만 엄청난 대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최고 걸작이라고 속죄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소설과 영화가 있잖아요. 꼭 다 보시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어마어마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암스테르담이 이제 맨부커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언 맥큐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노벨 문학상, 요즘 노벨상의 권위가 엄청 땅바닥에 떨어지긴 했지만 특히 평화상 같은 거, 하지만 어쨌거나 이언 맥큐언은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속죄가 대표작이고 또 이제 뭐 암스테르담도 굉장히 너무나 뛰어나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저는 스위트 투스 이런 것도 뭐 어떤 비평가들은 평가가 막 높지는 않던데 전 좋았어요. 되게 뭔가 첩보하는데 이게 뭔가 반전이 있고 그 안에 허를 찌르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다. 그래서 소설들이 일단은 재밌습니다. 재밌고 정말 그리키가 이언 맥큐언의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지적인 어떤 즐거움을 준다. 맞죠? 빙긋이 웃고 우리 겸하쌤 이렇게 하고 이제 레슨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70대 정도까지 쭉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뭐 좀 젊으신 분도 있지만 뭐 30, 40대도 계시지만 이제 70대로 우리가 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꽤 공감하면서 또 삶의 딜레마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분이 엄청 핸섬한 분은 아니지만 저는 인상도 되게 그 글과 성격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는 외국 생활을 이제 부모 따라다녀서 이제 해외 생활도 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가 뽑혀 있는 그런,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 여기서도 뭔가 주인공이 보면은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뭐 하고 삶에서 꼭 이걸 성취하지 하는 것도 막연하죠. 그래서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불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역량, 그래서 계급적으로도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좌파 성향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여기 좀 더 그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고, 이 작품에서에 나온 것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적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언 맥큐언에게 문학은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매개체라고 하는데, 작품들에 보면은 주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삶에는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이면의 진실이 뭐냐. 그래서 속죄 같은 작품을 보면 어떤 죽음이 있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변화에는 어떤 잘못된 어떤 이제 고발 이런 것들이 기인한 게 속죄죠. 그래서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덕성과 소설과의 관계인데 속죄에서도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작가는 어떠한 그 작가로서의 어떤 도덕성 또는 어떤 이제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언 맥큐언은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책은 뭔가 견디고 남는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느끼고 상상할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의 본질이며 동정과 연민의 핵심이고 도덕성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은 하지만 타자와의 공감이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제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또 흔드는 기반이 되잖아요. 지금도 계엄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어느 세력들은 타자를 계속 혐오하고 뭐 이를테면 뭐 혐중 시위 같은 것도 요즘 우리 사회에 아직도 꾸준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조금 놀랐던 게 제 주위에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혐중하는 사람들이 근처에도 있더라고요. 저랑 꽤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런 것이 혐오와 배제가 뿌리 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학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할 게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다른 작품 발제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9.11 테러 이후에도 그런 글을 이언 맥큐언이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레슨에 대해서. 그래서 이언 맥큐언 평생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들과 개인의 삶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자전적 색태가 짙으나 그러나 뒤에 이제 이 번역자도 얘기를 했다시피 개인의 경험을 왜 보통 자전적 하면은 조미가 자전적을 쓴다면 제주도 중생강 마을에서 태어났고 뭐 칠남매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멋진 문학의 숲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다가 자전적인 건데 여기서 주인공은 그래서 피아노 레슨이 가장 강렬한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디엄이라는 좀 어찌 보면 아주 범죄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소년한테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소년을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길들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작가도 작가의 말에 그런 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학창 시절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나 이언 맥큐언이 군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어느 학교 기숙학교를 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그리고 그런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작가의 말에서도 미디엄 같은 선생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딱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의 감성, 기억, 세계관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자화상이고 그래서 마치 여기 주인공은 가상의 평행 세계에 있는 다른 이언 맥큐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슨은 맥큐언이 이전 작품들에 다뤘던 다양한 테마 역사, 정치, 우연, 시간을 직대성한 느낌을 준다. 특히 속죄는 어서오세요. 개인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에 미치는 영향,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다룬다면 레슨은 거대 서사가 한 개인의 평생을 어떻게 또 빚어내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거대 서사 속에서도 다 개인들의 선택과 삶의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정적 구조다. 그래서 여기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책이.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 나는 기준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재민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재민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 베이스잖아요. 아마 원래는 1부, 2부, 3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편의상 챕터를 이렇게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크게 세 덩어리는 된다. 그래서 우리 소위 편의상 1부에서는 유년기와 레슨이 시작되는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 그런 기간, 이때 이제 핵심 사건이 롤런드가 기숙학교에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죠. 그래서 사실 이언 맥큐어는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 책 보면 또 경화쌤이 되게 좋아하겠는데, 일단은 다른 작가들과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주인공들의 처지와 이렇게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언급되는 작곡가라든지 음악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Girl from 이파네마를 아까 명신생께서 올려주셔서 우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재즈 음악이라든지 옛날에 그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랄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한테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어렸을 때의 그런 트라우마적인 일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걸려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른이 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가다가 어떤 순간에 불끈불끈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상실과 방황의 중년이다라고 하는데 1980년부터 2000년대에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어렵거나 몰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저도 초반엔 그랬는데 제가 세계사에 좀 잘 몰라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걸 여기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수쌤이나 이런 분들은 책 읽기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니까 그때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는 그거 나오죠. 뒷부분에 코로나 때 영국이 봉쇄, 1차 봉쇄, 2차 봉쇄 이런 게 나거든요. 요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겪은 일이다 보니까 뒷부분에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 주인공이 중년을 지날 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이게 1986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좀 몰랐는데, 이때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 원전 사고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 그런 거에 대한 불안과 뭐 물건을 사재기를 해야 될지, 또 집안에 뭐 유리창에 뭘 둘러야 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하던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전 유럽이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게 작품에서 상당히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 뒤에 둔 차 졸지 네. 말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차 좀 드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 붕괴가 우리보다 또 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슈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인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언제 통일되지? 뭐 그런 정도? 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이제 노년의 성찰과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까지 쭉 이제 근래까지가 한 2023년 정도까지가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대가 된 롤런드 주인공이 자기 삶을 관통했던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이게 삐걱된 것들에 대해서 좀 화해하고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공간적 배경도 이것도 좀 도움 받았어요. 크게는 4개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건 작가랑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 시절인데 11살부터 서퍽의 기숙학교에서 보내면서 그때 피아노 레슨 받던 시기. 그리고 3부는, 그러니까 세 번째 공간은 런던,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런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그 자기 엑스 와이프죠.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와이프가 엘리사가 가족을 버리고 독일 미넨으로 가서 살아요. 그리고 베를린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 가서 역사 현장을 보는데 재밌게도 여기는 뭐 줄거리가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못 읽었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베를린 장벽의 역사적 현장에서 집을 떠나버렸던 엘리사를 우연히 만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AI 도움 안 받으려고 제가 그냥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서툴러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스스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버트와 로절린드 부부 사이에서 이제 롤런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리와 제인 부부 사이에서 엘리사가 태어나고 제인이 정확히 표현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종전 그 저널리스트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인이 그런데 막 따라가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일 다 접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엘사에 대한 딸한테 그런 이제 원망 내지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되게 가지는데 딸한테 되게 그런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엘리사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도 어느 날 보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롤런드랑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하는데 롤런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치대는 남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나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린 아들이 아무리 예뻐도 엄마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육아에 지칠 때는 그렇다면서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다 안 키워서 할머니가 도와줘서 그런 느낌은 덜한데 육아에 막 지칠 때는 그냥 막 애기라도 좀 이렇게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 때도 있잖아요. 좀 힘들 때는 그런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그런 딜레마를 겪은 거죠. 아무튼 이런 관계도가 있고 미리엄은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뒤에 써 있더라고요. 1948년생입니다. 그리고 롤런드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되게 성공적인 작가가 돼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정말 자기 소원대로 엄청 이제 유명한 독일의 대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얘는 되게 주인공은 소심하게 이 자기 와이프의 작품 속에 자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늘 관심이거든요. 근데 계속 안 나오는데 나중 가서는 좀 비슷하게 나와서 완전 좀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 그녀의 여주인공이 수개월 동안 함께 은밀한 관능의 나날을 보낼 법한 남자, 피아니스트, 테니스 선수, 시인, 더 나아가 실패한 시인, 성적 요구가 과도한 남자,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불안하게 떠돌며 자아실현이 안 되는 분별 있는 여자라면 실종을 늘만한 남자,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편이자 아버지,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롤런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불안하게 떠돌며 자아실현 꿈 없어요. 그냥 되게 좀 불안하고 그냥 그날 뭐 먹고 살아지면 되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그거고 미리엄 모건이 이제 롤런드가 11살 때 11살이면 되게 어린 소년이잖아요. 어린 소년인데 얘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를 딱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어.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얘를 끝내 자기한테 이제 빠지게 만들고 같이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한 2년 정도 연인 관계를 지내다가 저도 이 대목에서 되게 충격받았는데 나중에 16살인데 롤런드가 16살 거의 되어 가는데 결혼하자고 다 준비를 해요. 그러고 이제 어디더라?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16살부터 결혼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하자고 다 준비해놨어. 얘가 멘붕이라죠. 롤런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엄에 대한 얘기고요. 로버트 베이츠 그 아버지는 군인인데 왜 많은 군인들이 옛날에 그런 글을 읽었을 것 같아. 가장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상에서 군인 목사 또 뭐더라 하여튼 군인 목사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좀 가장 좀 권위적인 가부장의 상징으로 군인이나 목사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 아들들은 조금 많이 위축되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 그래서 목사는 뭐 신천지 목사 이러겠죠. 지금 좀 가부장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소령원 뼛속까지 글래스고 노동자 계급이었다. 이것도 아마 이언 맥케온 자전적 요소가 바로 이런 데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 남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 친구들이 없는 거야. 아버지 관계가. 근데 이거는 이 롤런드 아버지가 아니라 요즘 우리 아버지들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엄마들은 그래도 여성들은 할머니가 돼도 좀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이렇게 문화의 숲도 있는데 남자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문수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하시다. 제가 오늘 목사님처럼 좀 설명을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갑자기 막 은혜를 많이 주시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정말 노년되면 친구가 되게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외로우니까. 그러고 해서 그래서 고립된 남자, 그는 동네 술집에서 편하게 어울리게 너무 독단적이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 뻔하니까 술 좋아하고 술 먹으면 으악하고 막 그런.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그런 모습이 조금 젊었을 때 더 노년에는 이제 그마저도 좀 이렇게 차분해지셔가지고 되게 외로운 한 어르신이었지만 그 한때는 막 술 먹고 막 두잡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제주도 남들도 엄청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막 독단적으로 내가 뭐 이거 다 하고 뭐 저거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은 옆에서 깨갱하고 어머니들은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집안일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되게 자기 아내한테는 어느 정도 폭력적이고 그 정대찬 있잖아요. 옛날 시골의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식들한테는 또 정이 있는 또 알게 모르게 또 정이 있는 여기서도 엄마는 굉장히 순종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게 로졸린드도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 집에 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잘 웃고 잘 마시고 웃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억압된 것이 좀 놓여있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아버지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빠졌나? 여기 보면은 로버트 베인스가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한테 엄청 자상하게 또 해주는 장면이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책에서 그 부분도 하면은 굉장히 애틋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였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어린 아들한테는 굉장히 아들이 뭐 신발끈이 되게 복잡하게 축구화가 얽혔을 때 한참 동안 오랫동안 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작품에서도 보지만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롤런드의 아버지도 역시라도 어떤 부분 자기 와이프한테는 다정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때로 주먹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였고 또 자기 아들한테는 굉장히 또 다정다감하기도 했던 정이 깊었던 그런 아버지이기도 했던 거죠. 이것도 제니한테 좀 물어봤어요. 레슨의 뜻이 뭐냐? 라고 하니까 세 가지래요. 그래서 일단 피아노 레슨 알겠죠? 이제 물리적인 레슨은 피아노 레슨은 받아요. 그런데 피아노 레슨이 이 주인공한테 뭔가 트라우마적인 어떤 기억도 남겨주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에 던지는 삶의 교훈, 특히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 어느 날을 남겨두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배워야 되는 자기가 레슨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게 그런 레슨이 있죠. 그러니까 레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수업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훈이 있다는 뜻이 있던 교훈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 사건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의 제목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개인의 삶을 보면 베를린 장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들한테 특히 이제 유럽에 사는 개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뉴욕에서 9.11 테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좌파적인 신념 또는 뭐 코스모폴리탄적인 신념 이런 식의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형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피아노 선생 이제 인물들과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디엄이라는 그 피아노 선생은 주인공보다 한 11살쯤 더 많은 것 같아요. 10살, 11살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살에 롤런드한테 22살쯤 되는 미디엄이 그때부터 얘를 이제 유혹을 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랬고요. 그의 삶에 그래서 계속 영향을 받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언 맥키오는 문학 작품 속이랑 자기 여기에 진행되는 거랑 같이 병치시키는데 귀스타프 플로베르 감정교육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요. 우연히 이것도 얘가 이제 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잖아요. 인터넷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대 후반, 60대 거의 가장 됐을 때 아들한테 너 이거 검색해봐 줄 수 있니? 그래서 아들이 검색해줘서 알고 보니까 되게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이게 남자가 전 그 마음을 되게 이해했는데 세월이 엄청 흘렀어. 되게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잖아요. 갔는데 그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살거나 어떤 계층이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근데 자기는 조금 좀 찌질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시민적인 그렇게 됐는데 이를테면 머리숱 배 나온 거 이런 거를 계속 비교하죠. 딱 보면서 그녀는 날씬한데 자기는 배가 나오고 이를테면 그 여자는 아직도 머리숱이 있는데 자기는 머리로 빠졌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범죄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청소년 아직 어린 소년한테 왜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죠. 교사가 학생한테 이제 미성년 학생한테 했을 때 뭐 사랑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미성년한테 뭔가를 하는 거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미디엄이 나중에 난 널 가져야만 했었던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본인도 실토를 합니다. 부분에 가면 그 다음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게 소설에서 쭉 나아가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우리 다 원래 새해가 바뀌어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회한도 더 많이 들고 그쵸? 후회되는 것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멈칫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크게 용기 내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12.3 계엄의 날에 우리 나이인데도 그때 국회 앞에 갔던 분도 여기 계신데 우리 정원 처장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저번 작품에 그거 읽었죠.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겠대요? 여기 써있구나. 그는 용감한 수조 선택처럼 여기 써있구나. 이거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왜 우리 배웠잖아요. 수조 선택 작품 읽었을 때 그거 나왔었죠. 수조 선택이 이제 사라예보에서 전쟁이 있을 때 그걸 알리려고 그 전쟁이 나는 그곳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했다는 거죠. 올렸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 앞에. 근데 주인공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그건 못한다.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보통의 사람이지 수전 선택은 너무 특별한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몇몇 자꾸 제가 계엄 얘기하게 됐는데 정치적인 것과 같이 빗대서 말을 하다 보니 그런 곳에 나갔던 사람은 또 굉장한 용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집 나간 와이프는 엄청 유명한 작가가 돼요. 뭐 도리스 레싱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소설 속에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잘 정리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A한테 아까 얼핏 물어봤는데 쫙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배우잖아요. 이제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바우 평균율이랄지 뭐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책을 읽으면 더 깊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은 클래식을 처음에 피아노를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미디엄 때문에 오히려 음악을, 그러니까 미디엄이 이렇게 사과요. 나 때문에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음악을 사랑하는 세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보다도 요 사과를 한 것도 좀 뭐랄까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의 직업이 이제 호텔에서 왜 그 호텔 로비에서 연주해 주는 분 있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문학가 작가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작가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본인이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더 열심히 문습해서 더 많이 읽고 계속 글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롤런드는 작가의 페르소나가 맞아요. 그렇게 보고 제가 좀 빨리 하느라 넘어갈게요. 엘리사가 왜 떠났을까? 집을 떠났을까? 단순하게는 그렇게 말하죠. 내 삶을 찾겠다. 내가 어떤 남편과 아이 양육이라는 그런 의무에 어떤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어떤 평범한 삶에 대한 공포? 왜? 내 삶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 보니까 너무 목표가 없어. 그리고 자기 엄마가 맨날 하소연. 내가 이랬었다면 난 이렇게 더 뭐가 됐을 텐데 어떤 역사적인 뭐가 됐었을 텐데 하는 거를 본인이 듣고 나니까 이제 집을 과감하게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찾아가요. 그래도 딱 잘해주죠. 아젠타인처럼. 그 마음은 뭘까? 그 나중에 토론할 때 다른 분들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엄마들한테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아까 그 아버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구나. 여기 요 페이지 나중에 찾아서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이거 업데이트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요 페이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아들한테 넌 나중에 어떤 아버지가 되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잘린드는 나중에 이제 80대 정도 돼서 이렇게 치매인데 여기서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어느 날 뭐 냉장고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비누가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치매니까 되게, 그리고 그거 되게 비슷해. 이거 있잖아. 이게 수전이 그거거든요. 이제 큰딸인데 난 2년 동안 수전을 만나지도 못했어. 걔 이제 나랑 말도 안 해. 지난주에 만나셨잖아. 이게 우리 제주도 엄마랑 맨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맨날 막내 현준이 죽었다 그래요. 그 엄마가 막 소설을 써요. 그래서 엄마 현철이 지난주에 만났잖아 라고 하면요, 무슨 소리냐, 걔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여자에 미쳐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를 반대해서 옷고 죽어버렸다 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난 적도 없거든요, 우리 막내는. 근데 이렇게 가상의 소설을 써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큰딸이 이제 밥 차려주고 이제 가는데 큰딸은 내 몇 년 동안 본 적 없다 그러셔요. 똑같아서 저 되게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아들이 이제 로런스거든요.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가 이제 하는데 이런 거 같아. 그냥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엄청 성공해서 자기 자식을 버린 게 좀 정당화되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누가 전화 좀, 아마 배달인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괜찮니? 네. 네, 맞았습니다. 배달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롤런드와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바라보면 또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따 또 토론할 때 어떤 삶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또
아니고 그 개인이 처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기 삶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것 때문에 아마 명시쌤이 아까 노래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억들, 어떤 순간들을 적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삶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읽는다. 그런 얘기를 써야 한다. 이제부터 얘기 쓰자. 과거는 빈칸으로 남고 현재는 이 감촉과 향기, 이 순간 그 손끝에서 흘러나는 소리 이런 것들도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하고 거의 다 했고요. 저의 그냥 소감으로 마무리하자면 이건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다운 소설이고 또 인물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갔고요. 하지만 좀 이게 회사하게 아무래도 자기 마음을 엄청 작가도 담고 있다 보니까 종종 너무 격가지로 많이 가능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역사적 경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까? 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되었고 또 차분하게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역사적 경랑과 전 지구적 정치적 변동 속에서 한 개인이 자라고 어른이 되고 늙어가기까지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평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역사적 개인의 삶,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로졸린드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 장례식에서 그 추도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되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졸린드의 삶은 이렇게 이제 90년생이만큼 역사적 시기가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했고요. 로졸린드가 이제 죽을 때 정도에 이제 했던 짤막한 그 시 이런 게 있습니다. 햇빛은 너에게 기쁨을 주지 사람은 그저 너를 따르지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 모든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삶에서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우리 세대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유례 없이 그나마 전쟁이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기를 살고 있는 굉장히 복받은 세대라고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경랑 속에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햇빛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걸로 이제 소설을 마무리하고 맨 뒤에는 이제 손녀가 나와요. 손녀가 막 할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삶은 계속 되어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